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4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2부에서는 지난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서울지법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MB 측은 이와 관련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명박 씨는 재판장에도 안 갔더라고요. 그래도 안 가도 원래 되는 건가요? 선고하는데? 뭐 건강상의 이유로 안 갔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건강이 좋으신 분이 네, 그래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돼서 징역 15년, 벌금은 130억 원을 선고받았고요. 이제 그 공소 16가지 공소 사실 중에 이제 7가지를 유죄로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고요. 다스 건 해서 15년. 지금 이명박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만 77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15년이면은 지금 여기 1심이죠? 네. 위로 올라가면 뭐 한 5년 깎인다고 치고 5년 한 10년 깎아버리지 얘네들이. 대부분 이제 2심 가면 무죄로 떨어져요. 대법 가면 또 무죄 떨어지면 그러니까 1심까지는 여론이 살아 있으니까 이게 그 법원이 여론 눈치 보고 좀 때리는 척하고 2심 가면은 거의 다 무죄로 나와요. 2심부터. 또 뭐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하다 뭐 그런 핑계 대면서. 근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전 정권의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묻기가 또.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도 왕조 시대의 사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선진국의 경우에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는 엄단을 완전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왕조 시대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법 제도가 이제 일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일제 시대 식민지 때 들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법부 전체가 그런 이제 그 구조적인 또 역사적인 한계나 구조적인 모순들을 지금 안고 있죠. 이번 대선 때 그 사면권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대통령이 항상 사면해줬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그 상권 분립을 뛰어넘는 정말로 대통령 중심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표시 상징이죠. 예전에 왕이 그 서문을 내리듯이 은사권이라고 하죠. 죄를 사해주는 그런. 뭐 하려고 그럼 재판을 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횡령도 보니까 횡령이 그냥 딱 이렇게 한 건이 아니라 다스 관련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거는 이제 유죄고 여기 이제 뭐 다스 자금으로 직원 급여를 준 거나 자기 차를 구입한 거나 이런 것도 면소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또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는 또 유죄가 돼서 횡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스에서 245억 원 횡령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는 MB가 이 다스 주인이 맞다. 근데 또 이 다스 관련해서 지금 이명박 씨하고 이상은 씨가 싸우고 있는데 이명박 씨가 이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법원의 지원을 받고 이상은 씨하고 이 소유 싸움에서 뭐 지원을 인증받는 국가에서 인증했다 이거 다스 명포이커라고 형제판에 이제 싸우는 거네. 네네네. 다스가 뭐 어떤 회사예요? 다스가 그 완성차의 부품, 뭐 시트 같은 가죽 제품이나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연매출이 조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완성차면은 현대 기아차. 그렇죠. 그런데 납품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MB가 이제 현대 계열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큰 사업을 이렇게 따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권이 엄청나겠네. 그렇죠. 재벌이 되기도 대통령이 된 게 맞구나. 다스 문제가 다스 소유권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스를 통해서 이제 이명박 씨가 이제 대선 때 정치 비자금을 만들고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횡령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결과는 이제 판결은 이제 15년 징역에 벌금이 130억, 82억 7천만 원 추징. 그래서 200한 30억 정도. 네. 이렇게 한다면 230억은 다스 지금 매출이나 이런 걸 보면은 껌값이네. 껌이죠. 문제가 지금 이제 징역이네. 그렇죠. 징역은 이게 지금 1심이죠. 네, 1심입니다. 1심은 2심, 3심 가면은 그렇죠. 이게 거의 지금 지금 말 나오고 있는 최경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2심에서 다 무죄로 지금 나오고 있죠. 뭔가 거기 보면 이게 다 죄가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이 직권남용이 왜 무죄가 나냐면 이것도 지금 MB가 되게 웃긴 게 그 직권남용과 관련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원하라고 LA 영사관을 이걸 지원할 사람으로 총영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영사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이제 차명 재산을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거를 국세청 직원한테 맡길 거예요. 네가 이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와.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왜 직권남용이 아니냐면 대통령의 직권 중에 이런 직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강요죄에는 해당될 수 있는데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니까 대법에서 대법원이니까 헌재가 어디에서 관습법 이야기를 행정도시 관습법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법이라는 게 자연법에 기반을 두어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 도덕적 윤리의 어떤 이렇게 상식적인 윤리 수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직권남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관습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중죄를 때려야 되죠.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 다 직권남용이 다 유죄가 날 게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사법부하고 같이 맞물렸어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게 특히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가 이렇게 도입된 게 일제시대 때 도입이 된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일제시대의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식민지를 이렇게 장악하기 위하고 장악하기 또 식민지 백성들을 위협하는 협박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이제 그것이 기득권화돼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밥그릇이 돼 버려서 이게 정말로 좀 힘든 문제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른바 기득권이거나 같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 경우에는 뭐 권력형 비리가 됐든 뭐 유전 무죄가 됐든 뭐가 무전 유죄가 됐든 뭐든 간에 1심 때는 여론이 이제 안 좋으니까 여론 눈치 봐서 적당하게 형을 때리고 2심 가면은 다 뒤집어서 이제 무죄거나 거의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론의 관심이 이제 많이 이렇게 희석하거나 관심이 멀어진 경우, 멀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그런 행태를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 하는데 이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엉뚱한 판결들이 나오니까 언론 기사에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여튼 사법부 문제는 또 이렇게 별도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거 이야기하면 본 주제가 이렇게 이명박에 관한 지금 주제가 흐트러지니까 너무 많이. 또 이제 다른 기소 내용들을 좀 보면 뇌물수수가 가장 좀 다스 말고 이제 조세 포탈 관련해서는 이 법인세 관련해서 포탈을 했는데 이거는 공소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은 이제 다 무죄가 났고 국정원 자금을 이제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국고손실했기 때문에 유죄고 뇌물로 인정을 받았어요. 요거는 그리고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도 여러 군데서 뇌물을 받았는데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하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공천 대가로 김소남으로부터 받은 뇌물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또 이거 다 무죄가 그럼 그 형량이 각 건별로 지금 형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다 합쳐서
이게 징역 15년에 130억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전부 지금 이게 다 합쳐서 16건, 다스만이 아니라 네, 전부 다 합쳐서 16개 공소사실 중에 9개. 이게 너무 적은 거죠. 근데 예전에 소장님 이런 이 사람들이 네. 하여튼 개나 고동이나 뭔가 한 자리는 해야 돼. 그렇죠. 돈은 있고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사람들은 이제 막 한국의 법이 뭐 약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버스 막 몇천 원 이렇게 그 요금 횡령했다고 막 해고하고 살고 해고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소장님이 그 시민공방 강연하셨을 때 2011년 그때 2010년 네. 한창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소장님이 사자방 비리하고 네, 자원외교에 당장 저 인간들 저거 카방에 쳐다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 차례 말씀한 그와 관련돼서는 얘기가 없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아예 없어요. 사자방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진행된 거 없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스 비리하고 뇌물 횡령, 직권 남용, 또 뭐 조세 포탈, 이거 말고 이 안에 지금 사자방, 그러니까 사대강이나 자원외교나 방위산업 비리가 포함이 안 됐다 이거죠.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별도다 이거죠. 네. 그럼 사자방 관련한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황이? 지금 4대강은 감사를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뭐 검찰에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현재 전혀 없었고 아직도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업무를 했던 공무원들은 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는 아직도 전혀 진행이 안 돼 있고 방위산업은 부분적으로 막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이제 뭐 군인들 수준에서 이제 뭐 재판을 받는다거나 기소가 되거나 하는 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에 했던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이렇게 수사하거나 찾는 거는 아직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산자부하고 3대 공기업, 그러니까 석유공사하고 광물자원공사하고 가스공사 이 세 개가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의 자원외교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얼마만큼 투자가 됐고 얼마만큼 손실이 생겼고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5월 달에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얘네가 다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이게 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얘네들이 죄를 산자부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를 이제 뭐 검찰에 의뢰를 했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마치 죄가 없고 얘네들만 죄가 있다고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 그림은 보면 산자부는 어떻게 보면 전혀 이제 막 별개의 기관인 것처럼 좀 구도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얘네 공기업 애들이 사고를 치고 와서 자기네가 이제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된다, 조사하고 수습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국의 행정 관료 조직의 가장 그 악질적인 면이 뭐냐면 해당 각 부처가 있고 예전에는 부처가 그 예산을 집행하면 바로 부처가 직접 집행을 했어요. 사업 같은. 산자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 예산을 집행해서 그 집행한 예산 사업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바로 지게 된 거예요. 책임을 바로 지니까 그때마다 이제 사고가 날 때마다 장관 저는 교체해야 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나 노태우 때는 막 장관이 수시로 갈리고 두 달 막 만에 갈리고 막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장관이 이제 또 휘청거리면은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인사고과에서 이제 찍히는 거예요. 인사고과 찍히면은 승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꼼수를 이제 부린 게 뭐였냐면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쿠션을 하나 만들었구나. 쿠션을 만드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은 YS 때부터 조금씩 시작돼서 DJ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산하기관. 네. 근데 이제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산하 그 이렇게 연구소, KDI라든지 산업연구 이런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산하기관들한테 예산 편성하고 사업 꼭지는 다 이렇게 각 해당 부처가 하고 집행을 넘겨요. 일단 이쪽은 용역 같은 건가요? 그랑 또 다른. 네, 집행을 니네들이 집행을 네, 해라고 네. 이렇게 넘겨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산하기관이 어떻게 하냐면은 못 모르고 또 초창기 때는 못 모르고 집행했다가 또 사고가 나니까 네. 산하기관장이나 이렇게 그 직원들이 잘려요. 네. 여기는 이제 잘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또 직접 집행을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자체에 넘겨요. 예, 이제 꼭지를 또 이제 지자체에 넘겨줘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공사가 다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받아요 그 사업을. 네. 예산을 받으면 지자체가 또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가 또 안 해요. 그 지방 각 지자체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협회 단체한테 또 넘겨요. 그러니까 쿠션이 벌써 지금 4단계가 있는 거예요 현재. 네. 쿠션이.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구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초창기 때는 산하기관이 문제가 네. 생기면은 이제 여론에 하사는 언론들이 해당 부처 산자부를 이제 이렇게 쪼아대는 이제 기사를 네, 내거나 네. 비판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다. 산하기관이 한다고 산하기관에 보내요. 네. 뭐 산하기관은 우리는 그냥 집행만 할 뿐이야. 시키는 건 다 위에서 책임 예. 위에가 있어. 이른바 핑퐁 책임 회피. 서로. 예. 이게 형성된 거예요. 네. 예, 핑퐁식으로. 근데 이게 네. 이제 핑퐁 게임이 부처하고 산하기관, 중앙부처하고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핑퐁 게임이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지자체하고 산하기관, 지자체하고 지자체 산하기관 간에 네 단계 이제 핑퐁.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신 분도 적지 않을 거예요.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의로 해서 각 산자부 네, 해당 관할 부처에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요. 그러면은 막 돌려 전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다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산하기관,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그럼 또 전화를 해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다 문의해 보세요. 빙빙 돌려요. 네. 진짜 네, 열불나더라고요. 한번 2번 정도 당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저 일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료들이 장관이든 누구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장관만이 할 만큼 해먹었으니까 가문의 영광으로 족보에 올라갈 정도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내가 그만두면 네. 된다. 이걸로 모든 거에 다 퉁쳐져 버린다라고 퉁치는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사자방 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냐면 사대강이든 자원이든 방산비리든 처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정치적 쟁점이 돼요, 이게. 네. 쟁점이 되면은 이 핑퐁 게임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정치적 쟁점이 된 경우. 여당의 책임, 야당 책임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가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사자방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제 쟁점이 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은 산자부, 기재부 이런 데가 감사원에 의뢰를 해요. 그렇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를 하는 걸로 나는 이제 책임이 끝났다라고 간주를 해버려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원이 가서 이제 감사를 몇 달 동안을 하죠. 네. 감사원이 지금까지 감사해가지고 밝혀진 적이 없죠. 네. 이게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한 곳이 면피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직속에 있잖아요, 네. 감사원이. 근데 그 권력구조상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감사원이 그런데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 장관을 잘라야 되고 장관을 자르면 대통령이 이제한테 비난이 화살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 자체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라는 것도 문제죠. 웃기고. 그러니까 한국만 그래요, 솔직히 가운데서. 웃기고.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감사원은 또 어떤 지금까지 역대 감사원은
승진 경쟁에서 밀려난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가는 곳. 감사원이. 근데 감사원이 힘이 센데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네.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그 자기 스스로 권력은 많지는 않은데 같은 공무원들 중에 경력을 망칠 수 있다, 발을 잡을 수 있다. 그래도 무서운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네. 감사원은 승진에서 이제 더 이상 승진을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인사 적체가 심하니까 네. 감사원으로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어떤 이제 명분으로 가냐 하면 행정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감사원 일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근데 감사원만큼 더 전문적인 걸로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제 민간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공무원과 철저하게 이해관계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공무원을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정책 감사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감사원의 감사에는 크게 이제 정책 감사하고 회계감사. 예, 그 이제 회계 감사 이렇게 또 행정 감사 이렇게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계 감사 내지는 또는 행정 감사는 뭐냐면 그 사업을 예산 사업을 이렇게 그 법에 따라서 절차 사항에 하자가 있었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정책 감사라는 것은 그 예컨대 4대 강사하면 4대 강 사업의 정책이 정말로 필요했냐, 정책의 성과가 있었냐, 라는 그걸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정책 감사는 거의 안 해요. 해도 그냥 거의 유명무실하게 해요. 그 감사하면은 뭐냐면 이게 적법하게 했냐 안 했냐, 비리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하는 사실. 근데 비리가 있었냐 없었냐도 결국에는 이제 사안이 중대하고 여론이 막 비등해가지고 크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가장 그 촌구석 지방에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그 업체 한 몇 개를 몰고 들어가요. 예. 몰고 들어오고 네. 몰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해당 관련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냐면은 경고 조치 건의. 감봉 좋잖아. 아니요, 감봉도 없어요. 거의. 감봉도 없어요. 그냥 주의, 경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사원이 감소해가지고 파면, 징계, 뭐 면직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99.999% 없어요. 유명무실한 감사원이네요. 한국에는 그 말 있잖아요. 정책 실패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예, 뭐 옛날 IMF 때 대표 아주 정말로 IMF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죠. YS 정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정책 감사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한은 이런 개판식의 이게 그러니까 눈먼 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전에 사자반같이 정책 아카데미 발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감사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아래 무슨 연구소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거기에도 연구 그 자료들이 말씀하신 정책 감사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자료들도 많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게 아닌데 안 하는 건지. 그 저기 이제 모르고 있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네. 사업을 할 때 행정부처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규모가 이제 뭐 근데 500억 이상이면은 KDI한테 이렇게 타당성을 이렇게 평가를 타당성. 받아서 이렇게 형식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뭐 경제적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요. 감사원이 이야기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거의 그걸 반복해요.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다만 이제 명확하게 막 여론이나 이런 정치적 공세해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한해서만 이제 그 여론이나 이런 정치적 공세를 반영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찝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감사원 자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면피 수단으로서 이렇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면피 수단으로서 이렇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뭘 감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행정적인 사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원 자체가 무슨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고발 조치하는 게 다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에도 무슨 고발을 하나요? 고발 안 하죠?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각 부처의 장한테 이제 그 경고 조치 건의하는 선에서만 건의하는 걸로 끝나죠. 네. 건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의 심각성이 이런 데서도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건 470조, 500조에 달하는 연간 매년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예산 집행을 하는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이런 무책임한 구조로 돼 있어서 핑퐁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방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먼저 4대 강사 같으면은 문제가 막 터지니까 이제 그 정권이 이렇게 이명 박근혜 때는 그냥 있다가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4대 강은 하도 문제가 커가지고 박근혜 때도 감사를 하긴 했죠. 그러니까 감사원으로 던져요. 감사원으로 던진다라는 게 이게 조사하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마하겠다라는 그걸로 합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던졌는데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감사 결과를 내버리면은 시비가 없어요. 감사원을 또 두드러 패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감사원을 잘 몰라요. 감사원에서 내놓은 그 감사 자료가 뭔지도 거의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보는 사람도 없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감사원에서 내놓은 그 감사 보고서가 얼마나 요식적인가 하는 것도 몰라요. 감사원에서 내는 그 감사 보고서가 진짜 요식적이에요. 그 보고서 뭡니까? 틀이 있어요. 이렇게 맞춰서 쓰는 게 기계적으로 해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감사원에 딱 4대강 같은 것도 던지고 4대강에서 대충 이렇게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유야무야 되면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대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타파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탐사보도 해가지고 비리를 잡아내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건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자원외교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경우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원래는 이게 자원외교나 방산비리도 감사원에 갔었어요. 근데 감사원 감사 보고 그 결과로 무마가 안 된 거예요. 2015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감사 결과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그때 감사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됐다면 그때 수사가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감사 보고서 결과가 그저 그런 거는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위안부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최순실 사태만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깔려고 남겨둔 시딩카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근데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 이거 알아요. 감사원이라고 사자방 비리 같은 거 많은 시민단체나 국민들 여론 이렇게 비등한 거 알아요. 그럼 민주당은 하다못해 민주당이 무슨 특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한다든지 검찰 고검이나 경찰 고발 조사를 이렇게 의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정말로 억지로 떠밀려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떠밀려서 이렇게 들러리섰다가 이제 최순실 박근혜 사태 일어나고 나니까는 이제 오부지리로 권력 정권 잡으니까 세월호 우리가 이제 주도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때는 정말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위감 집회 같은 거 촛불 집회 같은데 시위 같은데 하면은 가서 이제 나가기 싫은데 그냥 눈치 보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앞자리 가서 사진 한번 딱 찍고 나오고 그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합의할 때 특별법 합의할 때 이제 자기들 합의했다고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진 그렇게 딱 찍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울고 있는 사진 딱 찍고 막 해서. 그러니까 자원외교나 방산 비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제 그 우리 연구소도 연초에 시평에서 시리즈 보고서 시리즈로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 이건 이렇게 눈먼 봉사가 이렇게 눈먼 장인이거나 정말로 이건 아예 그냥 해먹으려고 이렇게 작정을 한 것들이 눈에 확 보이는데 이건 굳이 가서 막 뭐 캐나다 뭐 가가지고 하베스트사하고 뭐 이게 사귄지 아닌지 가서 조사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광물공사나 자원공사나 이렇게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가서 이렇게 자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봐도 이건 빼먹으려고 작정한 거라는 게 확 보인다 이거예요.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감사에서 2015년에 감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위안부에 했다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자부도 내일 아닌 것처럼 이제 딱 던져놓고 근데 이 자원공사나 광물공사 이렇게 이제 뭐 장들이 누구냐면 되게 해당 부처의 낙하산 인사예요. 과장급 아니 그 정도 규모면 적어도 이제 차관보 실장급이나 차관보나 차관급 1급, 2급 그런 쪽이 이제 가요. 가요. 그러니까 자기들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퇴직한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광물자원공사 사장님이 산자부터 내가 모시던 분이야. 나 과장할 때 이렇게 이분이 우리 실장 하셨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자부 같으면은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각 공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 규모가 몇십억이나 몇 억이나 하다못해 몇백억 정도 사업을 하는 건 그냥 심하게 말하면 그냥 사장 임의로 할 수도 있어요. 작은 규모면. 작은 규모면. 근데 기본적으로는 몇 천억.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백억에서 수천억, 수조 단위에는 이건 절대로 공기업 사장이 할 수 없어요. 무조건 하고 산자부 보고하고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때 이명박 때 산자부 장관이 최경환이었는데. 최경환은 산자부 장관도 하고 기재부 장관도 하고 이놈은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능력이 뛰어나. MB 때 산자부도 하고 그 박근혜 때는 그러면 이 최경환이라는 사람은 디스인가 다스에도 하고 이렇게 연루돼 있지 않나요? 거기에는 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갔으면 다른 온갖 비리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죠. 그 롯데에서도 한 50억 받았다고 이제 신문 기억이 분명히 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누구죠 내가 정말로 우리 편이라고 해서 돈을 막 퍼줬는데 나를 배신해 하는 거 자살한 성한정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느 놈이 물려 있는지는 지금 사실 조사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거 조사합니까? 안 하죠. 민주당이 그런 거 하나요? 안 하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물고 있을 뿐이에요. 물고 있다가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아니면 한번 써먹어야 될 때 카드로 슬쩍슬쩍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움켜쥐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같이 물려 있어요. 같이 해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해외 사업을 하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국회 승인을 받았거나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야당이 반대하면 승인이 나겠냐 이거예요. 안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미국 FBI를 데려다가 수사를 시키면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 걸릴 거예요. 전부 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의도 이렇게 소식통들 있잖아요. 이렇게 의원 보좌관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도는 소문들 그런 것만 해도 순식간에 소문 다 돌고 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가 가서 대놓고 너 나한테 몇억 줘, 몇십억 줘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또라이가 어디가 있어요? 자살하는 거지, 그거. 다 이렇게 밑에 이제 보좌관이 돌려서 그리고 자기 신복 보좌관이 일본이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있고 보좌관이 있는데 근데 뇌물을 이제 정치 자금이나 이런 걸 불법 자금을 받으려면은 보좌관이 가서 받아요. 할복자사라고. 네, 보좌관이 가서 받으면 이제 국회의원이 그 문제가 되면은 내가 모르고 몰랐다. 보좌관이 제가 임의로 했다라고 해서 면피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냥 이제 대놓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본 국민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 막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난리가 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 비리가 발생하면은 국회의원까지도 연좌로 걸려요. 국회의원까지도. 네. 국회까지도 이제 일단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국도 그렇게 사실 해야 되는데 하겠어요? 그 보니까 그 정권 초반에 e스포츠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자금 뇌물 받은 사람이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전병헌이. 그러니까 아니 전병헌이나 다 민주당 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또 저기 저기 문희상 씨라든지 저기 뭐 친척 뭔가 있었잖아요. 문화재 그거요? 예, 뭐 있었잖아요. 문희상 씨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이야기한 것은 정말로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렇죠.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알면서도 쉬쉬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 이순신 프로젝트뿐이에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그 무책임의 그 핑퐁 게임을 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오늘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은 내용, 또 범죄 사실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프로젝트를 빨리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패의 사슬고리라고 하나요? 이게 너무 촘촘하고 강고해서 이거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얽혀 있으면 오히려 해결하면 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얽혀 있으니까 한 명을 하나를 딱 날리면 다 꼬바처럼 그냥 주르르. 그래서 빨리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한국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4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수료 전에는 언론에 비춰지는 정치인을 그냥 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보수 아니면 진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시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책 아카데미 수료를 하고 나서는 경제는 보수나 진보 같은 이런 이념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